타자키 스크루에게는 가야 할 장소가 없다. 그러고 보면 그는 아직 마스모토나 고우나 시오지리에 가본 적이 없다. 신주쿠역의 이 플랫폼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스모토행 열차를 바라보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열차를 타는 모습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그런 건 생각도 해보지 않았다. 왜일까? 스크루는 이대로 열차를 타고 자신이 마스모토를 향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리고 그리 바쁘지 않은 생각인 듯 했다. 그리고 그리 나쁘지 않은 생각인 듯 했다. 갑작스러운 충동에 떠밀려 핀란드까지 가지 않았던가. 마스모토 정도인데 가려고 하면 못 갈 것은 없다. 그곳은 어떤 거리일까?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생활을 할까? 그러나 그는 고개를 가로젓고 그런 생각을 쫓아버렸다. 내일 출근 시간까지 마스모토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표를 보지 않아도 그 정도는 안다. 게다가 내일 밤에는 사라와 만날 약속이 있다. 그에게는 중요한 하루이다. 지금 마스모토에 갈 수는 없다. 그는 미지근해진 커피를 마저 비우고 종이컵을 가까운 쓰레기통에 버렸다. 타자키 스크루에게는 가야 할 장소가 없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의 태제 같은 것이었다. 그에게는 가야 할 장소도 없고 돌아갈 장소도 없다. 예전에 그렇게 있었던 적도 없고 지금도 없다. 그에게 유일한 장소는 지금 이 자리이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는 생각했다.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명확히 가야 할 장소가 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스크루는 도쿄의 공과 대학에 들어가서 철도역 설계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다. 그곳이 그가 가야 할 장소였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 대학은 내 성적으론 80% 확률로 어렵다고 담임 선생님은 통고하듯이 매정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난관을 넘어섰다. 그렇게 맹렬하게 공부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다른 사람과 순위와 성적을 다투는 것이 싫었지만 바다를 뚫을 수 있는 구조적인 목표가 주어지면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나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 스크루는 나고야를 나와 도쿄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도쿄에 있으면서도 그는 한시라도 빨리 고향의 거리로 돌아가 잠시나마 친구들 얼굴을 보고자 했다. 그곳이 그가 돌아가야 할 장소였다. 그렇게 두 개의 다른 장소를 오가는 생활이 1년 넘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그 사이클이 갑자기 끊어지고 말았다. 그 후로 그에게는 해야 할 장소도 돌아가야 할 장소도 없어지고 말았다. 나고야에는 아직 그의 집이 있고 자신의 방이 그대로 남았고 어머니와 누나가 살았다. 바로 위 누나도 시내에서 살았다. 한 해에 한두 번이나 의례적으로 귀향할 때마다 가족들은 그를 따스하게 맞아주었지만 그는 어머니와 누나에게 할 말도 없었고 같이 있어도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았다. 가족들은 스크루가 벌써 폐기 처분해버린 옛날의 모습을 그에게서 찾으려 했다. 그것을 재현해 보여주기 위해 그는 부자연스러운 연기를 해야 했다. 나고야의 거리도 묘하게 서먹하고 몸이 건조한 느낌을 주었다. 이미 거기에는 스크루가 갈구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한편 도쿄라는 도시는 그에게 우연히 주어진 장소였다. 예전에는 학교가 있던 곳이고 지금은 직장이 있던 곳이다. 그는 직능적인 의미에서 거기에 속했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 스크루는 도쿄에서 규칙적으로 조용히 생활했다. 나라에서 추방당한 망명자가 이국 땅에서 풍파를 일으키지 않도록, 쓸데없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체류 허가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내듯이 그는 말하자면 스스로
인생에서 망명한 인간으로 거기 살았다. 도쿄라는 대도시는 그렇게 익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였다. 그에게는 친구라 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몇 번 여자를 만나 사귀다가 헤어졌다. 평온한 만남이었고 늘 원만하게 헤어졌다. 마음 안쪽까지 파고드는 상대는 없었다. 그가 그런 관계를 애써 원하지 않았던 단도 있다. 아마도 상대가 그를 그다지 깊게 원하지 않았던 탓도 있을 것이다. 반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이다. 내 인생은 20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발걸음을 멈춰버린 것 같다고 다자키 스쿠르는 신주쿠역의 벤치에 앉아 생각했다. 그날 찾아온 나날들은 거의 무게가 없었다. 시간은 잔잔한 바람처럼 그의 주위를 조용히 불어 지나갔다. 상처도 남기지 않고 슬픔도 남기지 않고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도 않고 잃었다 할 기쁨도 추억도 남기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는 중령의 영역으로 접어들었다. 아니 중년이 되기까지는 아직 조금 시간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더는 젊다고 할 수 없다. 생각건대 에리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망명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 역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온갖 것들을 뒤로 한 채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그녀는 핀란드라는 신천지를 스스로 찾아냈다. 지금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고 딸들이 있다.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는 도자기 제작이라는 일도 가졌다. 호숫가 여름 별장과 활기 넘치는 개, 핀란드어도 할 수 있다. 그녀는 거기에서 소우주를 착실하게 세워왔다. 내 경우와는 다르다. 스크루는 왼쪽 손목에 찬 태그호 이어를 바라보았다. 8시 45분을 가리켰다. 뜨뜸 열차는 이미 승차를 시작했다. 짐을 끌어안은 사람들이 속속 열차에 올랐다. 지정된 자리에 앉는다. 화물 선반에 가방을 올리고 냉방이 잘 된 열차 안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며 차가운 음료수를 마신다. 그런 모습을 창 너머로 볼 수 있었다. 그 손목시계는 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몇 안 되는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물건이었다. 196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테디크. 사흘만 손목에 차지 않아도 태엽이 부러져 바늘이 멈춰버린다. 그러나 그런 불편함이 스크루는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아주 멋들어진 순수한 기계 제품이다. 아니 공예품이라 해도 좋을지 모른다. 쿼츠나 마이크로칩 같은 건 한 조각도 들어가지 않았다. 모든 것은 정교한 용수철과 톱니바퀴에 의해 빈틈없이 작동한다. 그리고 반세기 가까이 쉼없이 움직인 그것이 새기는 시각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스크루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계를 사본 적이 없다. 늘 누군가에게 받은 싸구려 시계를 별다른 감흥도 없이 써왔다. 정확한 시간만 알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다. 그것이 시계라는 물건에 대한 그의 사고방식이었다. 카시오에서 나온 가장 간단한 디지털 시계로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비싸 보이는 그 시계를 아버지의 유품으로 받았을 때도 별반 감흥을 느끼지 않았다. 다만 태엽을 감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책무로서 매일 찼다. 그러나 차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그 시계에 빠져들고 말았다. 감촉이나 꼭 알맞은 만큼의 무게나 거기서 나는 작은 기계음이 정말 좋았다. 이전보다 더 자주 시간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그의 뇌를 스쳤다. 솔직히 말해 아버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억도 없고 특별히 그리운 감정도 잃지 않았다. 어릴 적에도 어른이 된 다음에도 아버지와 어딘가로 같이 외출하거나 둘이서 친밀하게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었다. 애당초 아버지가 입이 무거운 사람이기도 했고 적어도 집에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매일 일에 쫓겨 집에도 별로 들어오지 않아 대화할 기회도 거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어딘가에 여자를 두었을 것이다. 스크루에게 그는 피를 이어받은 아버지라기보다는 자주 찾아오는 집안어른 같은 존재에 가까웠다. 실질적으로 스크루는 어머니와 두 누나에게 키워졌다.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보냈고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으로 매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아는 것이라고는 고작 아버지가 기우에서 태어나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승려였던 친가 쪽 삼촌의 보살핌으로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맨손으로 회사를 세워 눈부신 성공을 거두어 지금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정도다. 고생해서 성공한 사람치고는 드물게도 고생에 대해서 언급하려 하지 않았다.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아버지에게 비범한 비즈니스 재능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필요한 것을 재빨리 손에 넣고 불필요한 것은 철저히 버리는 재능이다. 큰 누나가 그런 재능을 부분적으로 이어받았다. 둘째 누나는 어머니의 경쾌한 사고성을 역시 부분적으로 이어받았다. 스크루는 어느 쪽의 자질도 이어받지 못했다. 아버지는 하루에 50개비 이상의 담배를 피워 대다가 폐암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스크루가 나고야 시내의 대학병원으로 아버지를 분명 갔을 때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태였다. 그때 아버지는 스크루에게 뭔가를 전하고 싶어하는 듯 보였지만 그것은 이미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었다. 그 한 달 후에 그는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두었다. 아버지가 스크루에게 남겨준 것은 자유가오카의 원룸 아파트와 그의 병으로 된 꽤 많은 액수의 은행여금과 그 태그 외의 자동 손목시계였다. 아니 그 외에도 남겨준 것은 있다. 다자키 스크루라는 이름이다. 도쿄의 공대 대학에 진학하여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자신이 쌓아올린 부동산 비즈니스를 이어받은 일에 하나뿐인 아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아버지는 적잖이 실망한 듯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스크루가 엔지니어를 지망하는 것은 진심으로 반겨주었다. 그런 생각이라면 도쿄에 있는 대학으로 가라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정도는 얼마든지 대주겠노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뭐가 어찌됐든 기술을 배워 형태가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좋은 일이다. 세상에 도움이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좋아하는 만큼 역을 맡으면 된다. 자신이 선택한 스크루라는 이름이 헛되지 않았다고 아버지는 기뻐하는 것 같았다. 그가 아버지를 기쁘게 한 적도 또한 아버지가 그렇게 분명히 기쁨을 표하는 적도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른다. 시간표대로 9시 정각에 마스모토행 특급 열차는 플랫폼을 떠났다. 그는 벤치에 앉아 그 불빛이 선로에서 멀어지는 속도를 올리며 여름밤 깊은 곳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마지막 열차가 사라져버리자 주변은 갑자기 휑해졌다. 거리 자체가 광채를 한 단계 떨어뜨린 것처럼 보였다. 연극이 끝나고 조명이 꺼진 후에 무대 위 닿다. 그는 벤치에 일어나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신주쿠역을 빠져나와 가까이에 있는 조그만 레스토랑에 들어가 카운터 자리에 앉아 미트로프와 포테이토 샐러드를 시켰다. 그리고 둘 다 반 접시씩 남겼다. 맛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미트로프가 맛있기로 유명한 가게였다. 다만 식욕이 없었다. 맥주도 늘 그렇듯이 반만 마시고 남겼다.
그런 다음 전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비누로 세심하게 몸을 문지르고 땀을 씻었다. 올리브 그린의 가운을 입고 베란다 의자에 앉아 밤바람을 맞으며 둔탁하게 가라앉은 거리의 소음에 귀를 기울였다. 벌써 11시에 가까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